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1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이란이 휴전을 희망한다라는 보도에 선대지수 모두 상승하기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사실 출발 자체는 괜찮았는데 오늘 오전 우리 시간으로 7시 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트루스 소셜에 테헤란을 당장 떠나라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그에 따라 시장이 오늘 국내 증시는 오히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보니까 양시장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갔죠. 네, G7 그러면서, 정상회의 조기귀국이죠. 조기귀국을 하면서 네. 이제 NSC 국가안전위원회로 간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하는 네. 상황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뭐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예멘 후티 반군과 같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 아직까지 뭐 확인된 소식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담을 이제 뒤로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더 큰 게 있다 막 이러면서 네. 거의 협박성 발언인데 이게 어떤 협박인지 서로 모르니까 막 서로 상상만 다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그거 보면서 야 이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지금 급하게 돌아가나 다 네. 떠나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막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근심 어린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질문이 이럴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전면전으로 갈까? 확전이 될까? 오래 갈까?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류의 건데 우리가 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네네. 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흔들리는 이유가 그게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냥 이제 미루어 추측을 하는 거죠. 지금 같이 뭐 협상 얘기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란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당분간 쉽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야 이거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혹시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를 해버리면 네네. 이거 큰일인데 이런 생각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좀 올라왔는데 좀 올라온 타이밍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조금 움츠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도 오늘 장중에 좀 움츠린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미국 뭐 선물 지수나 이런 거는 크게 빠지는 이런 느낌도 없고 그다음에 네. 그 유가 쪽도 큰 움직임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조금 그쪽에서 조금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은 좀 예전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하는 이유 크게 뭐 두 가지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란은 핵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란의 내부 정권 교체까지도 지금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정권 교체까지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일 수는 있잖아요. 죽일 수는 있죠. 죽일 수는 있고 뭐 내부적으로 또 이제 혼란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뭐 있다면서요. 어디든지 예. 전 세계가 뭐 어디든지 반대 시위는 이제 반정부 사람들이 있는 법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확실하게 개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는 나랑 핵 협상 하자고 내가 시간까지 줬는데 니들 나 무시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쟤들 참 잘했네. 뭐 이런 이제 반응을 초반에 했던 거고 지금 뭐 벙커버스터까지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네. 뭐 갖다가 들이붓겠다는 거잖아요. 핵 시설을 갖다가 공격을 해버리면 그게 밑으로 지하로 뭐 콘크리트 그 벽을 몇십 메타를 뚫고 내려가는 벙커버스터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뭐 당분간은 우리 시장 특히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도 첫날 조금 뭐 미리 좀 반응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날 또 멀쩡하게 또 다시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갈지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한꺼번에 뭐 확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션이 되잖아요. 지금 에스컬레이션 되는 이제 초기 단계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끝나지 않을 거다. 좀 더 이렇게 고조 국면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근데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할 때는 미국은 조금 그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시장은 뭐 감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내라는 표현이 결국은 유가 부분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감내할 수 있는 거고 유가적인 측면은 지금 뭐 이제 72불, 70불 그 사이까지 이제 확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80불 갈 거냐, 100불 넘어갈 거냐 이제 이런 얘기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이게 유가가 팍 스파이크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지금 미국이 이제 당장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안 그래도 관세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붙어가지고 되면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FOMC에서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기대는 이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한편에서 이제 러시아 안보 수장이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원래 트럼프가 얘기했던 3가지 전쟁 있잖아요. 3가지 전쟁을 다 끝내겠다. 그리고 나 노벨 평화상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였고 두 번째가 이란 이스라엘이었고 세 번째가 북한이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 지금 이쪽에서 2개는 이미 실패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러시아랑 자꾸 북한이랑 이렇게 친하게 뭔가 회담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떤 다음에 어떤 스테이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이제 바짝 긴장할 수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데서 이란을 만약에 갖다가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미리 통보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오케이 하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열어두고 북한은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접촉을 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좀 준비태세나 뭐 이런 것 쪽으로 그래도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좀 얘기라도 해보고 이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건데 저는 이제 뭐 북한 관련해 가지고 우리 리스크 그거는 당분간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국방력의 차이가 너무너무 심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근데 뭐 이스라엘, 이란도 뭐 국방력 차이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쨌든 뭐 그거는 있어도 네. 그리고 거리도 멀고 그런데 우리는 네. 금방이잖아요. 네, 사실은 너무 금방이죠. 상당히 금방이고 우리가 당한다라고 6.25 때를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당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24시간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도 그랬고 최근에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연초 대비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가 오늘 2,900 장중에 98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제 3,000포인트까지도 뭐 채 2포인트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많이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인데 이게 좀 뭐 쉬어갈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쉬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쉬고 뭐라고 싶겠죠. 막 달려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000m를 뛴다 그러면은 100m 뛰는 느낌으로 1000m 뛴 것 같은 우리 그렇죠. 코스피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수익률로 봐도 지금 이어 투 데이트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1등이에요, 1등. 한 20% 올랐죠. 20%가 예. 넘어갔죠. 지금 한 예. 22, 3% 정도까지 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앞에 이제 독일하고 항생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독일하고 항생을 추월해 버렸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시장 보면은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 앞에는 외국인이 선봉에 섰다. 오늘은 조금 이제 외국인이 돌아섰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좀 사가지고 좀 주가를 쭉 올렸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간 먼저 좀 사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밑에서 받치고 있던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은 역시 작년 말부터 해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방파제 역할을 했고 또 숨어서 그 삼성전자를 지금 자사주를 매달 1조씩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지난 4월 그 저점 대비해서 지난 2달 동안 무려 11조를 외국인 연기금 그리고 삼성전자 자사주 이렇게 해서 샀어요. 그러니까 11조 상당을 개인들이 판 거예요. 그 개인들은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 여기까지만 오고 랠리가 끝이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장이 24년에도 많이 쉬었고 그래서 저는 25년에는 좀 강하게 좀 돌아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이제 허니문 랠리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허니문은 뭐 신혼기간이잖아요. 지금 대선 끝나고서 바로 이제 랠리 붙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졌던 랠리인데 저는 허니문 랠리도 맞지만 좀 따라잡게 수익률을 따라잡는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 기재에는 뭐 상법 개정안 그런 것도 있고 지배구조 개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이제부터는 제도화되면서 구조화가 될 거다. 그러면 이 랠리는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상승하고 있는 게 허니문 랠리가 아니라 펀더멘탈하게 기본적으로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다. 허니문 랠리하고 지금 따라잡기 랠리가 일단은 섞였다. 섞여 있고 근데 이제 수익률 따라잡기 랠리가 지난 24년 거는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한다고 보면은 뭐 3,000선까지는 무리 없이 이렇게 된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계속 우리 시장은 2,900에서 3,000선을 갖다 놓아도 무리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우리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9% 정도는 나오고 내년에는 9.5%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2,900에서 3,000선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상법 개정안이나 아니면 배당금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런 거를 제도화한다고 하면은 ROE라는 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하는 주식 수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적정 PBR로 생각하는 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3,000선을 지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허니문 랠리냐 캐치업 랠리냐 이걸 떠나가지고 이런 랠리는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중동 사태 때문에 조기 귀국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건 무산됐다는 얘기 나오고 결국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법 개정일 것 같은데 상법 개정 때문에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주들도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보면은 뭔가 좀 섹터별 종목별 좀 키 맞추기 순환 매장세가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안 갖고 있으면 소외감 느끼고 뒤늦게 따라가자니 뭔가 수익률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상승의 이 그림을 아주 간단히 해보면 예. 한 축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지주사나 예. 뭐 증권주나 뭐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나 지배구조 개편 이게 관련돼 가지고 저평가됐던 아주 소외됐던 네. 이런 주식들이 쫙 올라갔고 한쪽에서 이제 테크를 비롯해서 성장 쪽 AI 관련되는 이쪽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가치주, 한쪽은 성장주 이게 축이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균형 잡힌 이런 지금 상승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시장이 건전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조를 갖다가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좋다.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조바심이 좀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많이 올라간 걸 줄이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같은 섹터 예를 들어서 증권주만 딱 예를 들고 보자고요. 네. 증권주라는 게 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대금 늘고 그러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IB 딜도 많아지고 그래서 좋아지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많아지니까. 근데 증권주 중에서도 괜히 뭐 앞서간 증권주가 또 있어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 주가가 아주 찬란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ROE나 배당 수익률 같은 거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요. 제가 증권주를 보니까 한 5에서 7% 정도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로 다 주는데 미래에셋은 2%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근데 ROE 대비해서도 자기들이 벌어내는 수익성에 비해서 PBR이 많이 이제는 목에 찬 것 같다. 거의 1.0 근처까지 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또 뒤따라가는 주식들 보면 그렇지 않은 주식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스위치라고 할까요? 조금 그런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뭐 증권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지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주사도 보면은 한화, HD현대, 뭐 두산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지주사라고 해가지고 주식회사 LG는 올라갔나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뭐 너도 나도 다 올라가는 것 같아도 시장은 엄격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LG전자, LG이노텍 여기서 돈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LG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가요. 금융주로 가볼까요? 은행주, KB은행, 금융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주가가. 근데 밑에 보면 메리츠 금융주지 그렇게 좋다고 했던 메리츠 금융주지는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왜? 이미 비싸진 상태였고 뭐 많이 그동안 올랐으니까 덜 올라온 거 위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분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 섹터 내에서 옥석 가리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주식 그리고 싼 주식이 어떤가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키 맞추기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기존에 이제 못 올라갔던 것들이 올라오고 기존에 많이 갔던 것들은 이제 좀 쉬고 이런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AI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 임명이 되면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뭐 SDI 이런 기본적으로 IT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정부가 AI 밀어주는 걸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5년 동안 뭐 100조를 갖다가 네, 밀어주겠다고 100조. 하니까 당연히 이제 기대감이 붙겠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좀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AI한테 뭐 매일 물어보는 것도 많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저 때문에 학습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클로바엑스는 제가 이 질문지를 받고서 한번 다시 오래간만에 들어가서 써봤어요. 답을 어떻게 주나. 그래서 근데 옛날보다는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학습을 좀 많이 했다. 근데 이제 그 AI 수석으로 이번에 들어간 분이 이제 주권 AI를 강조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성공 스토리를 썼듯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버린 그러니까 주권이 있는 우리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클로바 X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더 활성화를 하자, 더 많이 쓰자 이런 쪽으로 정책을 밀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그 밸류 체인 선상에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정부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세제 지원도 들어가고 직접적으로 뭐 보조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건데 이쪽은 뭐 숫자로 보여주기보다는 아무래도 일단은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뭐 가치주 뭐 이런 거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멀티플에 대해서 더 후하게 주는 이런 국면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업에서 완전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을 저렇게 기획실장 이렇게 임명한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나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서 저렇게 네이버에 있던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젊은 네. 분이 또 이렇게 수석 자리로 또 이렇게 네. 가는 이제 아주 완전 특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보기 드문 현상인데 어쨌든 생각은 잘한 게 맞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뭐 AI 말고도 우리 또 로봇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로봇이 우리가 뭐 뒤쳐졌네, 안 쳐졌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갔다 온 모 그룹의 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상당히 앞서가는 이제 여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뭐 수석 자리나 뭐래도 이런 뭐랄까요. 아주 특별한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게 참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국내 증시 수급적인 상황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고 앞서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20% 이상 코스피가 올랐고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니까 이제 6월 달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하다가 참 공교롭게도 지금 어제 오늘 이제 팔았습니다. 조금 팔았죠. 네, 뭐 그동안 순매수한 규모에 비하면 조금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게 약간 뭔가 전환점이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약간 불안한 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선행 PBR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네. 이제 나갈 때마다 선행 PBR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어디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는 0.92배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0.92배라는 건 뭐냐면 지난 1년 반 거 선행 PBR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 평균보다는 조금 올라오는 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지난 한 15년, 16년 거 제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보면은 그렇게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9에서 9.5%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적용했을 때는 우리 선행 PBR이 한 1.0배 가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수를 보면 사실은 3,000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2,900에서 3,000선이고 외국인이 뭐 어제하고 뭐 연이틀 조금 판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어차피 그동안 좀 많이 샀으니까 조금 트리밍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고 현물만 근데 외국인이 판 게 아니라 오늘은 선물을 팔았죠. 네. 선물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물 시장에 여러분 보시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물에서 사고 현물에서 팔아도 시장 임팩트를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근데 선물 시장에서 임팩트가 훨씬 큽니다. 사이즈도 크고
그 내에서 외국인의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잔고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조금 많이 판 느낌이 있죠. 첫날 좀 많이 판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최근에는 덜 사들고 선물에서는 장중에 조금 이제 매매 정리를 하고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팔았습니다. 왜냐? 그동안 아주 포지션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트리밍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급하게 내리 꽂으면서 이렇게 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1,350원 찍고 조금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는 힘들어 보이는, 더 원화가 강세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딱 외국인도 팔기 시작한 것 그러게요. 같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은 그러면은 350원, 1,350원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봤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일단 1350선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란이나 뭐 이스라엘 이런 전쟁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달러화 지수가 내려오는 게 좀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100 깨고서 뭐 금방 95 갈 수도 있었는데 98, 7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국면. 그래서 달러화 지수가 지금 방향을 세게는 안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1350선을 급기야는 이제 터치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난번에 2년 동안 보면은 1300선을 두 번이나 터치하고 1450을 뚫고 1500 넘어간다 이런 우려까지 낳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우리 달러원 환율인데 이번에도 저는 1300까지는 밀고 내려갈 수 있다. 그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좀 반도체 섹터가 좀 모처럼 힘을 내주나 싶었는데 보니까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뭐 사실 오늘 장중에는 6만 원 선을 넘어서고 이제 6만 원 좀 지지되나 좀 기대감도 있었고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4% 이상 올랐었는데 반도체 섹터가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져야 또 시장 전체적으로 뭔가 시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그러게요. 삼성전자가 가주면 참 좋죠. 예. 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예전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네. 옛날에 우리 코스피로 따지면 삼성전자의 보통주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25%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4%대예요. 거기까지 쭉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은 오히려 확 늘어났어요. 25% 시가총액 비중일 때 거의 5분의 1 정도의 SK 하이닉스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 1년 반, 2년 동안에 여기 비중이 확 올라가지고 이 비중 차이가 이제 2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많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얘들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20% 초반대잖아요. 얘들이 움직여주면은 시장이 올라가는데 오늘도 뭐 장 초반에는 참 분위기 좋았습니다만 그 뭐 중동의 또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밀렸는데 저는 SK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에 비해서는 삼성전자는 약간 무겁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제일 큰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좋게 보고 외국인들이 산다고 하면은 이 베타 플레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시가총액 비중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게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원화 환율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350선을 뚫고 다시 원화 강세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을 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알파와 관련해서 이 회사 삼성전자에 특정한 뭐 호재가 있느냐 뭐 HBM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AMD 관련되는 이런 뉴스도 이제 나와 가지고 주가에 이제 장 초반에는 반영을 했던 거고 앞으로도 뭐 HBM4 관련돼 가지고 좋은 뉴스들이 조금 캐치업하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던 베타 이렇게 시장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이런 삼성 주식의 특징에서 플러스에서 그 특정 회사의 그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알파까지 붙어서 알파와 베타가 혼재된 그런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지금보다는 더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 같은 경우 이제 한참 핫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이어서 지금 전쟁 나니까 또 더 좋아하고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도 또 안전자산이라고 취급을 받다가 또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네네. 거기다 지금 미국에서는 제니어스법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는 서클이란 주식 막 4배씩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없나. 거기다 오늘 디지털 자산법 공청회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계속 받아서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대체 투자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금은 뭐 이해는 되고 금도 뭐 안전자산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달러와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지가 되잖아요. 그 인플레 해지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좋아라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매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금년은 많이 올라가지고 뭐 거의 30% 정도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만은 매년 뭐 한 3, 4%씩은 올랐던 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코인 쪽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코인 쪽은 진짜로 무슨 내재 가치가 있나?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는 하는데 달러와의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이 조금 흔들리는 거와 맞물려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조금 깨름직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 뭐 하면은 저는 금을 그냥 보시는 게 어떤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신형 AI 칩에 대한 호평에 AMD 주가가 8% 넘게 오르는 등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장에서도 반도체주가 골고루 올라줬는데요. 먼저 시총일위 삼성전자는 오늘 1.57% 올라서 58,100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대 최고가인 26만 닉스까지 기록했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종가는 0.4% 오른 24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DB하이텍도 0.68% 상승해줬고요. 또 HBM 관련주인 YC캠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9%, 6%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지니어스에 대한 최종 투표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토큰 증권 산업 제도화를 본격화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줬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의 자금 이동 수단에서 인터넷 전체 결제 인프라로 진화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뱅크웨어 글로벌 오늘 장중 상한가에 계속 머물다가 그대로 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하나투자증권과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7%, 5%대 상승 보여주면서 최근 주식시장 화랑으로 더욱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5%대 상승, 그리고 갤럭시아 SM도 2%대 상승하면서 2,755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게임 개발사 로블록스와 미국의 대표 엔지니어링 회사 플로우르, 미국 기계업체 캐터필러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국의 게임 개발사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의 주가는 현재 100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목표 주가는 79달러로 보수적으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로블록스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65.1%, 최근 한 달간은 22.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핵심은 유저 제작 콘텐츠 그로우어 가든입니다. 3월에 출시된 이 게임은 지난 6월 14일 동시 접속자 수 1,640만 명을 돌파했고 이것은 로블록스 전체 동접자 수를 약 2,500만 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여파로 로블록스의 1분기 매출은 가이던스 상단을 초과했고 부킹액 역시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그로우어 가든의 성과가 아직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분기 및 연간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국 대표 엔지니어링 회사 플루오르입니다. 현재 주가는 간밤에 5%대 올라 50달러 선에 마무리됐고요. 목표 주가는 45달러 선으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플루오르는 최근 고정 가격 계약이 아닌 비용을 사용한 만큼 돌려받는 비용 환급형 계약을 전체 수주의 80%까지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석유나 가스 같은 전통 산업의 매출 비중을 22%까지 줄이고 그 대신 반도체, 바이오,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산업 비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플루오르는 원자력 기업 뉴스케일에 약 6억 달러를 투자해 지배력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키움증권에서는 뉴스케일 시가총액이 54억 달러인데 반해 플루오르의 시총은 79억 달러로 기업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라면서 뉴스케일의 지분 가치만 고려해도 플루오르의 추가 성장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미국 기계업체 캐터필러입니다. 현재 주가는 36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69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9.8%, 26.7% 감소했습니다. 건설 장비와 수요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에너지 운송 부문은 발전용 터빈 수요 증가로 23% 성장하면서 실적 하락을 일부 방어했습니다. 1분기 말 수주 잔고는 전분기 대비 5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미국의 주택 수요 반등, 인프라 투자 지속과 함께 유럽, 중국,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도 확대되면서 수요가 회복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은 격화되고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조기 귀국하는 등 국제 정세가 혼란한 상황인데요.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제 중간에 G7 중간에 돌아가면서 이제 NSC 안보 회의에 이제 참석한다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이쪽 전쟁 때문에 유가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가는 오히려 안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가나 그다음에 나머지 글로벌 마켓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이런 군사 갈등과 또 원자재 가격을 연결시킬 때 중동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까운 근래에 보면 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는 사실 러시아가 굉장히 큰 석유 수출국이었잖아요. 특히 유럽에. 그래서 그때는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고 좀 오래 갔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로 보면. 그렇지만 이번에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물리적 거리를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소모전처럼 뭐 비행기가 간다든지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여태까지 나타난 전쟁의 양상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원유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잖아요.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번 전쟁은 좀 갈등의 정도는 크지만 이것이 원유랑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작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중동 자체에서만 본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하게 원유의 수요와 공급을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유가 상승을 좀 제약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고 귀국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분분하잖아요. 네. 뭐 평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평화 협정이다 아니면 그거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반박을 했지만은 사실 평화 협정이나 이런 것은 이란이 분명히 얘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췄을 때 협의나 회담을 하지 이 공격이 있는 동안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멀은 것 같고 일부에서는 그 이란이 가지고 있는 지하 핵시설 포르드 지역에 있는 그거에 대한 벙커버스터 공격 아니냐 미국이 이스라엘은 그 폭탄이 없다면서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은 주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노선이 나 이제는 미국은 이제 국제 경찰로를 안 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개입 같지는 않고요. 뭐 다른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내가 휴전 때문에 워싱턴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지만 틀렸다. 휴전과 관련이 없다. 더 큰 문제 때문이다. 예,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대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을 못 만들게 하겠다. 이게 제일 핵심에 있었고 핵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이란이 답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나자마자 바로 공격을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뭐 땡큐라고 거의 이제 해준 거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갔으니까 이제 뭔가 미국이 개입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주도 이제 하락세로 다 전환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게 롱텀하게 갈 부분은 아니다.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더 많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사실 그동안 중동에서 여러 번의 무역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어떻게 보면 1980년대에 그 탱커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조선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한 250척 정도가 공격을 받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 결국은 그 호르무즈 해협이나 뭐 이런 어떤 운송에 있어서의 차질이 유가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아시지만은 석유 수출을 중동 국가들이 그 배로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레이트가 약 한 매일 680억 배럴 정도의 그 파이프라인을 통한 그런 어떤 수출을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는 약 2,100만 배럴 정도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파이프라인도 아직까지 그 반 정도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직접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원유 시설에 대한 시추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없는 한 일부 아이비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배럴당 뭐 120에서 130달러, 100달러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이제 이란이 최후의 수단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거를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카드를 쓴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보도긴 합니다만 뭐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예멘 후티 반군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 진짜로 실질적으로 봉쇄하기에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란이 진짜 쓸 수 없는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중국으로 대부분 수출되는 게 이란산 원유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사실 그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봉쇄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오만의 영역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번의 과거의 그 위협이 그냥 위협에서 끝나고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17%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급작스러운 뉴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군사적 압박을 계속할 경우에는 이란이 소위 말해서 과거에 보면 후티나 아니면 다른 이란 추종 세력들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격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지금의 군사적 갈등이 이스라엘에서 더 확산이 돼가지고 중동 다른 국가들로 번질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우려되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이 더 현실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오히려 적고 오히려 사우디나 기타 중동 국가랑의 어떤 다른 분쟁을 만들었을 때가 더 큰 리스크로 변할 것 같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보다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과거의 형성이 그랬었는데 지금 또 중동 그 어떤 지경학적 요인들을 본다고 하면 이란이 주위 국가들과 또 잘 지내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랑 좀 여러 가지 변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네.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협상이나 평화적인 어떤 수단을 먼저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대로 지금 이란이 여러 가지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예멘도 그렇고 후티 반군도 그렇고 많이 저걸 했잖아요. 예. 이란 동조 세력을 많이 약화시켰잖아요. 이러한 점들이 아주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란을 공격한 거기 그러게요.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추가적인 군사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타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당분간은 이런 갈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빅 완이라고 하면 그런 거에서 떠나서 어쩌면 뭐 평화협정을 같이 삼국에 다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율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은 요번에 상당히 벼르고 있었던 작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보거든요. 왜냐하면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에 나온 그 칼럼을 보니까 지금 이란이 우라늄 녹축을 60%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90%까지 가야지 이제 폭탄이 된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더티밤이나 아주 조악한 수준의 방사능이 나오게 하는 폭탄은 60%에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작전을 쉽게 끝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뭐 정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 공격을 몇 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밀 타격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 그 이번 뭐 여러 가지 칼럼들을 보니까 이번에 전쟁이 이란의 정보국과 군사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그러게요. 약점을 노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저 전쟁이 발발하면서 오히려 이제 뭐 돔도 나오고 미사일도 그렇죠. 나오고 드론 공격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국방력에 대한 투자들이 유럽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면서 더 이제 포커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조차도 또 이제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관세 다 섞어서 협의하자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똑같이 얘기를 다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나 일본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랑 연결해서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뭐 우리 패키지 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패키지 딜.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원스톱 쇼핑으로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무역, 관세, 환율 그리고 이 방위비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어떤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그 미란 보고서도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미국의 안보가 여태까지는 공짜 서비스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 이 서비스에 대한 차지를 경제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미국의 그 상대국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미국 물건을 더 많이 사주고 미국과 더 동맹적인 결속을 더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이제 더 이상의 그 국제 경찰 역할을 안 한다고 하면 자기 방어에 대한 그 지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GDP의 3%를 방위비로 쓰라고 했다가 지금은 5%까지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방위비의 어떤 비중이 이제 높아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 약 한 11억 5천만 달러인가요? 우리가 매년 내는 게 이거를 뭐 지난번 대선 그 캠페인 때는
한국은 100억 달러 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간에 아니면 미국과 주요 동맹국 간의 경제 협상, 관세를 위한 관세 협상에 분명히 안보 비용은 들어갈 거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되게 필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이 협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 한미 안보 동맹을 더 강화시키면서 미국의 무역 그 압력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방위산업 쪽에서 협력이라는 것도 예. 있을 수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알래스카 유전 개발에 대한 어떤 상업과 또 산업적인 지원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방위비 부담을 좀 럼섬으로 총액으로 하잖아요. 11억 5천만 달러인가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거를 지금 보도에 따르면 항목별로 구체화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뭐 지금 중동 쪽 이슈 때문에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가 또 FOMC가 있어요. 네. 이게 뭐 시장의 예상은 일단 금리 동결인데 뭐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제 파월 기자회견 여기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이 부분에 또 관심이 크잖아요. 근데 5월 달에 그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호키시한 예. 매파적인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아직까지 좀 강건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의 인하 시점을 땡길 수가 없다. 좀 두고 보자. 웨이트 앤 씨. 이런 관망의 어떤 그 기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회의에서도 그런 논조는 유지가 될 건데 사실 이번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경제 전망이잖아요. 점도표라고 얘기하고 미국이 연준이 올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에 대한 그 변화? 지난번 전망과 이번의 변화인데 이번에는 성장률을 좀 낮추고 인플레이션은 좀 더 올라가고 실업률은 지금 4.2에서 4.5로 올리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경제 전망의 톤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 속에서 물가가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관전 포인트인 FOMC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코멘트 자체도 지난 5월 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장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그러면 주가는 다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게 시장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변동성을 가지고 오는 요인들이 금리나 이런 것보다도 그동안에 어떤 조정받았던 거에 대한 회복 아니면 뭐 M7이든지 성장주에 대한 어떤 다른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거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의 경제 성장은 미국 같은 경우에 상반기보다 좀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럼 하반기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이냐 또 전망 보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요인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딱 그렇게만 두 가지로만 보면 이제 러셀 2000 같이 중소형주들은 약간 네거티브,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M7이나 이런 AI 쪽 관련돼 있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러셀은 좀 줄이고 뭐 나스닥은 좀 높이고 이런 식의 전략을 펴야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또 둔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금리가 어쨌든 올해 보면은 지금 지난번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 2번 내리는 거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한 번 아니면 두 번이 아니면 한 번 정도로 줄였지만 어차피 금리는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비중을 어떤 식으로 둬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돼요. 경기 둔화 면에서 본다고 하면 시클리컬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일본 쪽 또 일본도 보니까 BOJ 금융정책
회의가 있게 되는데, 자, 일단은 뭐 지난 5월에 이어서 금리 자체는 좀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국채 매입 규모 여부입니다. 국채 매입 규모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결정 난 거는 내년 3월까지 네. 4천억 엔씩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2천억씩 줄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계속 예. 매입하는 규모를 줄여가는 네. 그런 추세는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효과인 거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를 좀 줄이는 줄이는 거죠. 거, 예. 왜냐하면 4천억 원씩 그거를 늘리다가 이거는 2천억씩만 늘리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Q2잖아요. 아직까지는. QE, 그래서 예. 우리가 보도에서는 QT라고 얘기하는데 QT는 다시 반대로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유동성 주던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주던 거를 조금씩 줄이는 규모를. 거에서 스마트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점점 줄이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가 점점 축소된다. 줄어들어서 그래서 내년 2027년 1월 되면 이게 2조 1천억 엔인가 지금 5조 정도 씩 사는데 이걸 그만큼씩 줄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는 사실 최근에 그 일본 채권 시장에서의 장기 금리 굉장히 튀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재무성에서는 20년, 30년, 40년물에 대한 발행 규모를 지금 재조정해서 줄인다고 해요. 아, 너무 튀니까. 너무 튀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리는 테이퍼링 뭐라 그럴까 정책 금리를 올리는 그런 정책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국채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노력도 지금 중앙은행과 일본 재무성이 같이 하는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올리면서 너무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144.59엔인데 실제로 엔화 사자고 엄청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수익 난 게 없는 상태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엔화를 다시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원화, 엔화 둘 중에 골라라라고 하면은 엔화 부분을 계속 포지션을 늘려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금리 계속 올리는 추세고 다른 나라들은 다 낮추는 추세니까 엔화가 강세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러면 엔화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게 딜레마였거든요. 어떻게 지금 엔화를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나 경제 펀더멘탈을 본다고 하면 사실 인플레이션도 3%로 굉장히 높아요. 네. 경제 성장률 자체는 좀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은 다시 좀 회복될 거로 예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엔화의 추가적인 상승세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뭐 중반에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그것도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엔화의 추가적인 강세를 좀 제약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뒤집어서 보면 그동안 엔화가 굉장히 약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강세가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이백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원화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강세 여력이 우리가 있을까라고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원화도 많이 지금 강세가 된 네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달러 지수가 지금 뭐 97, 98 수준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여지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연준이 이번에 만약에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의 횟수를 2번에서 1번으로 내린다고 하면 달러화의 어떤 그런 약세에 대한 전망도 약간 후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퇴직연금은 저축형에서 투자형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데요. 현황은 어떤지 또 금융당국의 디폴트 옵션 개선 방안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김민령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디폴트 옵션이 정확하게 뭔가요?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기가 된 예금이나 펀드 같은 거를 이제 가입을 다 해서 만기가 됐어요. 근데 따로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은 6주 후에 자기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포트폴리오로 운용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사전에 미리 그렇게 다 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이제 펀드나 이런 걸 디폴트 옵션을 하라고 하는데 네네. 솔직히 내가 미리 뭐 주식을 얼마 어느 펀드를 어떻게 하고를 지금 당장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만기되면 어떻게 바꿔라를 미리 지정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전 지정 디폴트 옵션 같은 네. 경우에는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이제 판매사마다 승인을 받은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내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초저위험, 그다음에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처럼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럼 해주는 사지선다형인 있어요. 거예요? 사지선다형은 아니고요. 판매사마다 다른데요. 이제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서 보통 10개 안팎으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도 도입한 지 18년 만에 400조 원을 돌파했다. 이게 엄청난 성장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431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요. 제도 도입 18년 만에 처음으로 400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적립금의 경우에는 DB는 좀 다소 정체되어 있지만 DC형, IRP형의 비중 증가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에 2024년 한 해 동안 실적 배당형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53.3% 급증한 점이 되게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DC형 실적 배당형 운용 비중이 23.3%, IRP는 33.5%에 이르는 등 DC, IRP 제도의 증가세가 되게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니죠. 퇴직연금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연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DC, DB, 네. 그다음에 IRP 차이점이 뭔가요, 정확히? 퇴직연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내가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기여형은 이제 근로자분한테 그 기여분만큼 미리 주고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실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 부담금을 넣어서 이제 세액공제도 받으시면서 그리고 그걸 원하는 투자 성향에 맞게 이제 운용을 할 수 있는 개인형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기업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회사마다 다르고 또 자영업자는 다르고. 그럼 자영업자들은 이 중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가입하실 수 있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DB 제도나 DC 제도를 같이 도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해서 도입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DB는 예전에 퇴직금처럼 그냥 고정금리 얼마 이게 DB인가요? 고정금리는 이제 그 가입한 곳이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고 DB형을 가입한 근로자들은 나중에 어차피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셔서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정해져 있는 퇴직금을 받는 게 DB 제도인 거고요. DC 제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기여분을 근로자의 그 DC형 계좌에 주고 그 사람이 운용을 잘하면은 나중에 자기 퇴직금이 많아지는 거고 운용을 못하면은 퇴직금이 적어지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C는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가 선택을 해요. 네, 그 제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적립금을 운용하는 거는 근로자가 본인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DC랑 IRP의 차이는 뭐예요? DB랑 DC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어쨌거나 가입하는 퇴직연금 제도인 거고 IRP는 DB 가입자분들도 IRP를 가입하실 수 있고 DC 가입자분들도 IRP를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내 개인적인 노후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노후를 좀 더 빵빵하게 보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퇴직연금 뭐 DBDC도 있지만 이건 네네. 회사에서 해주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개인형 그 IRP까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그 퇴직연금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따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을지로 가서 보셔도 이제 예. 큰 전광판에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퇴직연금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요. 특히 이제 수익률 제고 같은 게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도 본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능동적인 마케팅, 운용을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IRP나 DC형은 설명드렸듯이 이제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상품 선택이랑 운용이 좀 핵심 고려 사항이 됐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이제 누가 먼저 고객을 선점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어서 많이 과열된 양상입니다. 그럼 IRP나 DC 같은 경우 선택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어떤 보통 상품들?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배당형 상품이 있는데요. 실적 배당형 상품은 이제 흔히들 아시는 펀드나 ETF 그리고 펀드 중에서도 뭐 TDF 원리금 보장 상품은 정기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그리고 또 뭐 GIC 같은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GIC가 뭐예요? GIC가 이율 보증형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참 이게 보험사에서 다 예, 약자라서. 다 약자여가지고 보험사에서 이제 전 GIC 보증하는 싱가포르 보험. 국부펀드인 줄 알았어요. 그거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예금하고 GIC 뭐 이런 거가 저축은행은 왠지 더 높을 것 같고 네네. 금리가. 네. 그럼 퇴직금 같은 경우 원리금 보장되는 부분이면 왜 은행 거를 왜 들어야 되죠? 그냥 저축 금리 제일 높은 거 들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걸 가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을 하는데 내가 말씀하신 대로 시중은행 정기예금을 안전하니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그걸 담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좋다면 그걸 담는 거고 GIC를 담으면 담고 싶다. 이렇게 금리 차이가 어떻게 나요? 금리 차이가 아무래도 정기예금이 제일 낮고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 정기예금, 그다음에 GIC, 뭐 ELB, DLB 이런 상품으로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리금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실적 배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 네. 그다음에 ETF, 네. 그다음에 이제 TDF 같은 경우는 정확히 뭔가요? T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 시점이 정해져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타겟 데이트 펀드 맞습니다.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목표 시점에 맞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펀드를 말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 좀 적합한 연금 특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2050, 2060 뭐 네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20살인데 뭐 50살에 은퇴되는 거. 네. 근데 그런 거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주식 비중이 제일 높아. 그래서 그냥 네.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고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그냥 자기 맘대로 주식 그렇죠. 비중을 예. 움직여 놓잖아요. 나이대에 따라서. 맞아요. 빈티지라고 해서 이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이제 은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셔서 숫자가 높을수록 주식 비중이 높고요. 뭐 투자 성향이 공격 투자형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은퇴 시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식 비중을 고려하셔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못하게 하지 않나요? 퇴직연금이라고 이제 위험자산 많이 못 가져가게 막아놓고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네. 몇 %로 막혀져 있나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위험 자산은 70%까지 이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 이상으로 이제 TDF 같은 것 중에서 이제 적격 TDF라고 일정한 그 기준을 갖춘 TDF의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이제 간주해서 10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사실 요즘에 뭐 워낙 예금 금리도 낮고 또 젊으신 분들은 이제 원리금 보장에 대해서 큰 매력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IRP 계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원리금 비보장 상품 이쪽으로 적립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하는데 네. 분명 장점은 이게 운용만 잘하면 수익률이 훨씬 좋기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세대, 뭐 MZ 예. 세대, 젠지 세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축보다는 투자로서 조금 더 많이 나아가시는 그러게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냥 일단은 수익률만은 살펴보아도 그냥 초저 위험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고위험으로 갈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지금 되고 있는 터라 요즘 TDF나 아니면은 뭐 미국 주식형 ETF 같은 걸로 예. 이제 많이 되면서 이제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보장 중심의 실적 배당형 상품의 증가세가 굉장히 네. 지금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요. 이 점에 아무래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DC형, IRP형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약간 좀 공격적이긴 하네요, 둘 다. 네, 맞습니다. 근데 고객님들께서 이거랑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DB. 디폴트 옵션이랑은 아. 어떤 관계예요, 얘네들하고? 그러니까 DB, DC, IRP는 퇴직연금의 이제 제도인 거고요. 그 전체가 이제 적립금이 있는 거고, 그 적립금 중에서 내가 원리금 보장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적 배당형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를 개인이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정기 예금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만기가 됐을 때 그러면은 만기가 이제 재해치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방치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실시한 제도가 디폴트 옵션인 거거든요. 지금은 고정금리 부분만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고정금리라기보다는 만기가 그러니까 있는 상품이 예. 네, 만기 후에 방치되지 않도록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기에 대해서 방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주 있으면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그 포트폴리오로 운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무조건 디폴트 옵션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선택을 해야 돼요, 고객이?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걸 사전에 지정을 미리 해놓는 게 지정을 좋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이 좋다. 그래서 펀드로만 이루어진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해놓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나는 그래도 안전 추구형이야 이래서 이제 예금으로 이루어진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지정해 놓으면 그분은 예금으로 된 포트폴리오로 이제 운용이 되는 거죠. 저는 네. 처음에 그 디폴트 옵션 도입됐을 때 그때 한번 정하고 그 뒤로 정한 기억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중간에 바꿔줘도 되지만 한 번 네. 정하시면은 아무래도 그대로 가시는 경우도 기억이 안 많아요. 나요. 뭐 정말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정해놓은 것도 물론 어렵듯이 아예 정해놓지 않으면은 이제 현금성 자산에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그래서. 때문에 네, 오히려 디폴트 옵션으로 정해놓음으로써 그래도 최소한의 수익률을 가져가게 하려는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주식형 ETF나 아니면은 펀드 같은 경우 만기는 없으니까 그런 투자 상품들은 처음에 지정해놓고 비중만 정해놓으면 계속 올라가든 말든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디폴트 옵션의 대상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예를 들면 정기예금 이런 건 네. 만기가 있으니까 걔네들만 이제 디폴트 옵션의 옵션 대상이 대상인 됩니다.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중도 인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사실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네. 자영업을 한다던가 목돈이 필요할 때 이제 중도 인출하게 되는데 네. 이거를 막는다면 또 사용자들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중도 인출의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예.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목적이 주택 구입 목적이 많기 때문에 주택 아무래도 구입. 네, 그런 거를 완벽하게 막기라는 너무 불편이 있어서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페널티보다는 뭐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중도 인출을 막는 방법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연금 세제 혜택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수령 연령을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준다거나 하는 등의 이제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라든가 다양한 연금 상품 개편을 통해서 중도 인출을 하지 않고, 사실 주택 구입을 위해 돈을 빼서 썼다는 건 내 집이 더 많이 오를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네. 깔려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 제고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가져갔을 때 효용이 더 많다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제재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중도 생각합니다. 해지를 하면 무슨 페널티를 무나요? 세금을 중도- 다시 내나요? 뭐 중도 어떻게 되나요?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세라고 내가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을 토해낸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받았던 어쨌거나 혜택을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이건 장기 퇴직연금 노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페널티가 없는 방법으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아까 중도 인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세를 아예 안 물 수는 없고요. 그래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중도 인출에 해당되는 사안은 중도 인출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아니면은 사항은 뭐예요? 어떤 사항일 때 인출할 수 있어요? 뭐 주택 구입이나 주택 구입? 전세금 전세금 라든가 이제 다른 기타 사항들이 다른 기타가 많아요, 종류가.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큰 사유는 주택 구입이랑 주택 구입할 전세 때. 보증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게 됐을 때는 네. DC나 DB에 있는 게 다 그냥 IRP로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강제로. IRP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거죠, 그거는. 네, 내가 맞습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퇴직연금 뭐 종류라든지 이제 뭐 현황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디폴트 옵션을 결국에 지금 또 손을 본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디폴트 옵션에 아예 원리금 보장형인 예금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요? 디폴트 옵션이 여러 가지 이제 위험 등급이 예. 있을 때 뭐
초저 위험은 예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안정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거를 보통 많이 골라 놓으시다 그렇죠. 보니까 거의 88%가 초저 위험을 선택해 놓으시는 바람에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이려고 만든 제도인데 수익률이 기대만큼 안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 봤을 때 초저 위험은 1년 수익률이 3.3%인 거에 반해서 그래도 고위험은 평균 16.8%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고객이 선택하는 거지 강제로 저희가 위험 등급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예금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펀드 안에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같은 경우 생각하면 이제 원화 주식은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ETF 하면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연금은 다 그냥 해외 S&P 뭐 ETF를 사거나 네. 이런 걸로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방법인가요? 일단은 S&P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니까 IRPR 내에서는 100% 담으실 수는 없는데 최대한 많이 담으시려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대표 지수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하시는데 나쁘지 않은 포트폴리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 노후 자산인 만큼 좀 안전적인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좀 다변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사전 심의가 아니라 이제 상품을 먼저 출시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네, 아무래도 예. 금융감독원이 이제 디폴트 옵션이 사전 승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또 생각하고 있다고 사전 하는데요. 승인을, 예. 지금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제 판매사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을 받은 포트폴리오만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로 내놓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제 재량껏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해줘야지만 아무래도 수익률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반기는 분위기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어쨌거나 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들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높은 상품인 만큼 소비자에게 이거를 제재하지 않으면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의 보완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또 나온 속보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원한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결국은 큰 그림은 결국 핵이었네요. 그렇죠. 네. 예, 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중동 정세,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원자재 시장이 아무래도 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 선물, 러셀이 있는데 러셀들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네. 중소형주들이 더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뉴스가 결국 또 트럼프 입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또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